자, BTV 시청률 사심가득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정익가경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대선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 대장동 사건하고 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되는 게 우리 전주에 있는 에코시티 또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 개발인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제 한국 컨텐츠의 압도적 가능성을 알린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의 그 현실판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처음 얼굴을 보인 우리 패널이 있어요. 전북일보의 우리 김세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한 번, 두 번 건너뛰었나요 지금? 두 번? 한 번? 한 번인 우리 걸로 알고 있는데. 주리 변호사. 네, 오셨고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아나운서 출신이고 이제 장유미 이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분위기 너무 훈훈한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다른 방송하고 다르죠. 자,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 나눌 이제 전북판 대장동 사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관련해서 우리 장 아나운서가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전주시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전주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시행사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에코시티 개발 사업은 35사단을 임실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2006년 시행사는 최초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6,80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주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 후 12년이 지난 2018년 시행사가 전주시에 3,727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책정이 얼마나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업체 요구를 너무도 쉽게 수용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에코시티 개발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1조 52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제 서윤근 시의원이 얼마 전 그 시정 질문에서 했던 거는 자 봐라 그 전주시가 민간 업체의 어떤 수익을 굉장히 보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그 대장동 사건이 만약에 불거지지 않았다라면 뭐 이런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수많은 의혹과 의문점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장동 사건과 똑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구조나 아니면은 그 일반 분양을 임대 분양을 적용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10년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대장동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제2섹터라고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1섹터, 2섹터가 있어요. 네. 1섹터 같은 경우는 뭐 지방자치나 공기업 단체나 공기업이 했을 때 1섹터 사업이라고 하고 그 민간 자본이 유입됐을 때는 2섹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3섹터 사업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당시 없던 어떤 개념을 불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3섹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네. 제가 오늘 이번에 조사를 좀 많이 네.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은 제3섹터 방식인데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1섹터 방식이라고 하고, 또 민간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씀하셨듯이 제2섹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을 일명 제3섹터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최초로 지방 정부가 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을 하는데 조달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역개발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이제 검토를 됐는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3섹터라는 어떤 용어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어떤 부분들이 공통 분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가 그만큼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공통적인 그 부분에서만. 네, 그 부분에서만 제가 현대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까 3섹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서윤근 전주시의원 입장에서는 민간 업체에 무슨 배를 불렸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애매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제 배를 불렸다는 거죠? 시민들도 이제 의혹만 제기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번에 서윤근 시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번 제대로 이제 공론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서윤근 의원 주장은 아까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를 한 3,727억 원 정도를 증액을 요구했는데 전주시가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업에 더 투자가 된다거나. 근데 그런 근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먼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정지문에서 네, 서 의원님이 제시를 하셨죠. 결국에 뭐 한 300억 원대 더 그 민간업체에게 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던데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문제는 업체 요구를 너무 손쉽게 수용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민간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성이 오르면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손해 위험 부담이 적은 개발업체에 사업비 증액 요구만 수용을 했고 결국 배만 불려준 셈이에요. 어떤 검증이 없다는 식으로는 이제 서윤근 의원이 이제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에코시티라는 곳 정말 요즘 만성, 네. 에코, 혁신,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핫한 네. 부동산 지역인데 에코시티 개발되기 전에 가본 적 있어요? 2015년에 한번 허허벌판이었는데 허허벌판이었죠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는 철조망으로 다 담으로 쌓여져 있고 정말 군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고 살 거라는 거는 맞아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코시티가 임실로 이전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임실에서도. 그 에코시티가 그렇기 때문에 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자연환경과 굉장히 잘 보존이 됐던 네.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개발 이익 산정 평당 분양가가 286만 원이었는데 그래요. 지금 서영근 의원이 제기하기로는 실제 분양이 350만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워낙 집단적으로 모인 곳이니까 만 세대가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19,000세대? 19,000세대? 정확하게 보면 13,161세대인데 토지 분양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고 전체 개발 이익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과연 정치인들이 들어갔을 것인가, 정관계 임팩트를 있을 것인가,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드러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혹들만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장동 사건을 봤을 때도 지금까지만 한 5년 동안은 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다 보니까 탈탈 털다 보니까 나온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여기에선 그 이익은 일단은 뭐 민간업체에 간 거는 분명한 것이고 네. 전주시의 입장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시정질에서 김승수 시장 답변에도 나온 건데요. 그 일단 맨 처음 문제를 삼은 게 비용 상승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김승수 시장은 에코시티가 말한 대로 이제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다. 그래서 장병 숙소 신축 706억, 항공대를 이전하고 도도동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35만 제곱미터에 대한 게 1,457억. 그 다음에 추가 사업이나 지구의 연계도로 건설 이 부분이 1,563억이라서 총 3,726억 원이 나오는데 에코시티가 당초 전주시에 요구한 금액이랑 일치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증액 심의를 전주시하고 건설사업관리단 그리고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진다라고 김승수 시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이 사건 이 건과 봤을 때는 그 결론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이란 거는 우리 저기 뭐 주 변호사가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이요. 근데 일단은 또 개발사는 본인들이 적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시에서 설명하는 것도 금액이 또 얼추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의혹이 제기된 것만 있고 밝혀진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그 대장동 사건의 그 존재 그리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 역시도 에코시티 뭐 관련 의혹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전주 시민의 관심도 글로 쏠릴 거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뭐 시민들의 의견들은 시에서 그리고 관련청 그리고 에코시티 개발공사 역시 이제 잘 듣고 각각에 맞춰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장동 개발 그 화천대유라는 게 굉장히 뭐 초유의 어떤 회사가 건립이 된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네. 출신이죠 기자 출신인데 이 언론인이 등장을 했어요.
자 우리 저기 김세희 기자도 법조 안 뛰어봤습니다. 안 뛰어봤나요? 네, 법조는 안 뛰어봤습니다. 법조는 안 뛰어봤나요? 한 달 그때 이른바 소위 땜빵으로 한번 뛰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기자 생활하면서 네. 그 출입처 관계자들과는 상당히 많은 또 인연을 맺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는 아니고 알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 간부로 재직을 하면서 그 법조계 출신들하고 뭐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나쁘게 볼 일은 아닌데 예. 이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그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보기 좋진 않죠. 네. 네. 그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법 위반이랑도 연관 네. 짓는 게 있죠. 네네. 어떤 것들이 그런 경우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뭐 뇌물 공여죄, 뭐 뇌물 공여 약속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뭐 관련 범죄들은 정말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 생활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여러 분들을 알게 되면 네. 주변 분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어요. 그럼요. 자, 어떤 변호사, 어떤 검사가 있는데 음.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없겠느냐, 음. 누구 아느냐, 솔직히 그런 경우 있죠. 네,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봐야 되나? 이걸로 어떤 이익을 취해야지 네네, 변호사법 돈을 위반이고. 받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냥 음. 소개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기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이 기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부정한 약속, 부정한 청탁과 이제 그 돈이 오고 갔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친분에 기초해서 뭐 소개해주는 그 정도는 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도의적인 것과 어떤 사실상, 불법적인 것과의 네. 그 경계가 상당히 네네. 모호하긴 한데 또 우리가 평소 살면서 가장 큰 백이 병원백이라고 하잖아요. 병원이요? 병원백. 네. 대학병원 입원실이라든지 네. 응급실. 응급실이라든지 네. 부탁 많이 받아봤죠. 예, 받아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정말 부득이한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아버지가 암 투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이쪽에 그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굉장히 사적이라거나 이득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다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좀 어떻게 욕은 먹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간적인 정이 있는데 근데 정에 입각해서 볼 문제가 아닌 게 저희들도 사람이고 저희도 이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직장인이잖아요. 직장 있죠. 네. 직장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수사받으면 또 안 되고. 근데 뭐 정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본인도 정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되게 이기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또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박한 또 심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자 출신 뭐 대선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가 이제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지만 네.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대단하신 거라고 봐요. 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좋지 않게 대단하시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전 대법관이나 특검이나 수원지검장이나 그런 사람을 어떤 화천대유 고문이나 자문으로 영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네, 그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취재가 끝나고 밤에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친분을 쌓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사적인 이득은 취하진 않잖아요. 뭐 중간에 밤에 이제 서로 미안했던 일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죠. 뭐 약간의 내밀한 정보나 이런 거나 사정이나 좀 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게 정말 맘만 먹는다고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예. 그 저명하신 우리 뭐 권순일 전 대법원장님이나 전 특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과 이 기자와 네. 연관이 되면 막대한 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 또 지금 이제 뭐 지금 야당과 여당 간에 굉장히 많은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 니네 거고 그렇죠. 여당에서는 야당 니네가 지금 한 것이다. 몸통 자체가 그런 어떤 정치권이 뒤에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전북판 대장동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뭐 대한방직이나 에코시티 네. 그다음에 종합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럴 만한 언론인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있을까요?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는데 드러난 사실 건 없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듣잖아요. 네. 뇌피셜로는 네네. 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디 무슨 부서 기자가 개입이 돼 있다. 거기서 어떤 돈을 해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나 배당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사랑 이득이랑 맞바꾸는 구조라는 아.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설은 많잖아요. 네. 어디까지 있을까요? 기자의 책무는? 근데 우리 제 김태희 기자는 책무- 화천대유 네. 천화동인의 한 5번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기자의 책무를 버리고 수백억의 사실 뭐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주식도 하고 네. 부동산도 하고 사실 지금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의식주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직을 버리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네. 솔직하시네요.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도 버려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시민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사회의 공공 안녕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긴 한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우리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도 네. 그 법조인들 역시 이런 깜짝 대장동 판에 놀랐어요. 전부 다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네. 다 법조인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언론인은 그 가교 역할만 했을 뿐이지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어떤 판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우리 변호사도 네, 근데 여러 그 선배 법조인 분들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놀랬었는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그럼- 의미에서의 대단하다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어차피 인생은 깡이기 때문에 이분들 참 깡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이제 재판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도 좀 찾아보니까 뭐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관련 일을 이제 오래 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송무 변호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의뢰인을 이제 형사 재판 진행하고 이 사건의 형량이라든지 이게 발각이 됐을 때 이런 불이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맨이 되시고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뭐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약속받지 않고서는, 보장받지 않고서는 하지 그렇죠. 안 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서 그냥 변호사 개업을 하셔도 수억 수십억을 앞으로도 충분히 버실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놀랍고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네,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뭐 드러난 것만 해도 천억 단위였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법조인들 중에 이제 곽상도 의원, 어. 의원이죠 현재. 음,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음, 남욱 변호사 오늘 귀국을 했잖아요. 네네. 귀국하고 검찰에 이제 오늘 방송 네, 녹화일에 네. 체포했는데, 그러니까 정관계 인사 50억 원, 정관계 인사 7명에게 50억 원을 줬다. 이게 일종의 350억 원 로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뭐가 좀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성남시 의회에 돈 주기로 했다 이런 녹취록이 또 네네. 발견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판명이 날 것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녹화하는 날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이제 방송이 될 때는 어떤 뭐 네, 이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네, 네.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전라북도에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법조인들이 있을까요? 아유, 우리 없습니다. 기자들 우리 기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런 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조인들에서는 없다고 하면 그건 네. 조금 그렇죠. 아니 없습니다.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협회 이사로서 전라북도에는 법조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네. 그럼 우리 기자들도 없는 걸로 하고 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자들은 그렇게
깡이 있는 기사들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없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우회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전라북도 기자들은 그럴 깡이 없습니다. 네. 나쁜 깡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우리 그 곽상도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 대장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또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아드님께서 네. 몇 년이 일했어요? 일을 한 2, 3년 했나요? 6년이라고 알고 6년 있는데요. 일했나요? 네. 6년이라고 6년 50억을 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엔 퇴직금이다 네. 아니면 뭐 산재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50억이라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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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돈을 네. 받았을까 네. 하는 고민인데 보통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네. 되죠? 정산할 때? 네,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의 급여를 뭐 1년 단위로 곱한 금액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표를 돌려서 계산을 해야 돼 가지고 계산식은 제가 따로 자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50억이라는 금액도 놀랍지만 이 금액의 용도가 자꾸 바뀌어서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뭐 산재 산재 위로금이라고 위로금. 했다가 근데 이제 각 항목을 설명하시는 단어들을 살펴봐도 퇴직금이어도 너무 많고 산재 위로금이어도 너무 많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산재라는 게 실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다든지 별도로 소송을 해서 어렵게 그 지위를 획득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은 산재 위로금으로 뭐 50억 가까이 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산재 승인 받은 적이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위자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건데 어느 누가 네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저도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좀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연봉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50억은 몇 년 일해야 벌 수 있어요? 우리 주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표로 봤더니 그 대기업 오너분들 퇴직하실 때 받는 급여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주리 변호사가 몇 년을 일해야 50억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요? 저도 한 500년은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 있자라는 거는 항상 그 판이 그런 상황 판이니까 에. 네. 그러겠지 또 그랬는데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네. 끝났어요. 대선 경선이. 네. 그 박용진 후보였죠 그 당시에 이제 네. 의원이 네. 마지막 연설이었나요 그게? 울컥하면서 하는 거를 네. 누가 페이스북으로 올려가지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박용진 연설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해쳐먹었다는 단어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산재를 이야기했지만 그 네. 20대 청년들이 앞에 3자도 올리지 못하고 음.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네. 죽어가고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상황인데 아, 누군가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50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로 산재인데도 네. 돈 1억 받기도 힘들고 몇 천만 원으로 끝났는데 예. 얘는 귀가 이명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허탈감. 분노, 허탈감. 그게 이게 네. 옛날 우리 유라시아하고 비슷한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랑 이렇게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밀접하잖아요. 그 전에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대형 건설사로 좀 이직을 했는데 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3천 얼마 나오더라. 3천 몇만 원이겠죠? 3천 몇만 원. 네. 네. 3천 원이 아니라 3천 네. 몇만, 3천 몇백만 원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건설사에서 하다 보면 현장 가서 산재도 당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서 할 때도 있는데 고작 3천만 원을 받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아버지가 의원이고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챙긴다는 게 형평성에 맞는 말인가라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견제해야 될 게 네.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걸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와 시의회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봅니까? 그들의 역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와 비견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해 이제 2020년에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제시에서 이제 김제시의회에서 이제 불륜 추문도 있었고 네.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용어가 오갔다고 그쪽 영상 기자 통해서 들은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이제 줄서기 관행에 따라서 또 거기 이제 뇌물수도 걸린 것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시도원들? 예, 선거법 위반도 있고 글쎄 그 규모는 물론 이 성남 시의회나 의장 의원 이쪽이 클 줄 몰라도 광의의 범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는 보거든요. 사실 이들이 의원으로서 국민이나 시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배불리기나 이제 자기 자리를 보존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참 큰 문제 같습니다. 전북도 그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뭐 네, 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네, 있는 네,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의혹도 제기하기는 했는데 서윤근 의원이 그냥 주민으로서 시민들한테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걸 좀 일을 알아서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 알아서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일단 뽑기 전까지는 시의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뽑고 나서 이제 됐어요 시의원이. 그 이후에 사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도 그 시의원한테 관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뽑기 직전까지만 좀 관심이 있다가. 그러니까 시의원분들이나 이런 정치에 계신 분들 결국에는 그 뒤에는 뭐 그냥 어떻게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겁내지 않는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약간 주민분들이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제시 의회 네, 그런 네. 사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말할 위치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저는 되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하신 50억 사건도 굉장히 분노가 일고 허탈감이 커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기하게 되는 느낌이 저는 있던 좀 판인데 들더라고요. 또 해먹었구나.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니까 점점점 정치에 무뎌져서 이 시의원들 분들도 자기 자립은 보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 전주시 쓰레기 네. 매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고 여러 의혹들이 있던 그 매립장 네, 위원장인가요? 네, 네. 그 분이 또 전주 시의원들의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재임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그들만의 어떤 결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 말씀하시는 그들만의 리그도 건가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만약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서윤근 시의원이 이 굉장히 묵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대장동이 터졌기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이 건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이고 굉장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건을 아까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계속 보고 약간 작은 단체도 있고 저희 뭐 아까 맘카페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지만 그런 단체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년- 언론에서도 네. 굳이 신경 안 쓰는 거는 많이 또 안 다뤄요. 그것도 언론의 또 문제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에코시티랑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장동 같은 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천 몇백억 원에 달하는.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그 협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남시 개발공사나 이쪽은 투자금에 따라서 받는 배당금이 제한이 돼 있어요. 1,500억 원인가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데 반면 이 민간에 관해서는 민간 투자자에 관해서는 그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이제 몇 억을 투자하고 몇 천억 원을 이득을 얻는 특히 이제 전 기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여기 관련해서 전주시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개발 이득의 70%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민간 업체가 3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러고 자기들은 대장동과 달리 이 일반 분양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화천대유나 이 천화동인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만큼 많은 이득을 챙긴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에코시티나 이쪽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이 투자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 구조, 이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그런데
글쎄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70%는 전주시가 환수하고 30% 민간업체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득에 따른 그 배당금을 제한하는 구조 그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업체들의 어떤 개입을 네.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럼 모든 걸 다 공공 주도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원 조달 자체가 힘든 거고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또 사회에 돈이 안 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점을 확실하게 짓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대명동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네. 뭐 1섹터, 2섹터 아까 이야기 네. 나왔지만 그 3섹터라는 것도 상호 보완 쪽으로 만들어 놓은 네. 건데 하여간 머리 좋은 우리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잘 또 꽤 맞추면 그게 또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규제를 해놓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뭐 대장동 사건과 같이 네. 극소수의 인물들이 수천억의 많은 네. 이익을 뭐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네. 한국의 콘텐츠의 그 무궁무진함을 네. 선전을 했지요. 자, 네. 오징어 게임 네. 보셨나요? 좀 봤죠. 네. 보셨어요? 저 다 봤습니다. 역시. 일단 우리가 모두가 본 오징어 게임 우리 또 장김 아나운서가 브리핑 네. 해주시죠. 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 1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10월 13일 기준으로요. 전 세계에서 1억 1,100만 계정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넷플릭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을 세운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해외 주요 매체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펼치는 생존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 승자 독식 사회 구조와 경제적 좌절감을 잘 담은 이야기가 아니냐. 또 게임에서 탈락하면 퇴출이 아니라 총살입니다. 이 총살이라는 이 극단적인 면도 한국 사회의 승자 독식을 잘 담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한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편승을 해서 오징어 게임이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승자 독식이나 어떤 뭐 경제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북한 애들이 우리 남한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인기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봤을 때 오징어 게임? 그 영화? 일단은 영상미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저는 넷플릭스 가입을 해놨지만 못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매달 뭐 10,000원씩 넘게 결제만 하고. 근데 그게 하도 이제 유행하니까 딱 틀었는데 마지막에 딱 한 회차가 마치는 순간 옆에 있는 친구를 딱 다시 쳐다보게 되면서 바로 재생하라고. 이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중독되게 만들더라고요. 회차 끝날 때마다. 계속 보게 됐고 또 이제 너무나 잔인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못 볼 것 같으면서도 또 막 보게 되고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현 상황에 굉장히 빗대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아서 한참 관심 많은 나이예요 네, 지금. 엄청 네. 많이 갖고 네.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2020년에 작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네. 뭐 30대, 40대가 음. 그러면서 코인에 내몰리고 네. 주식에 내몰리고 주식에. 하는데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완전히 뭐 신용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많을 정도인데 네. 받아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계속 돈을 던져놓고 이게 오르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근데 이것도 오징어 게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이면 죽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수익률이 떨어지면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수익률 떨어진다 반대 매매 들어가요. 반대 매매란 건 반대 매매란 건 떨어졌으니까 또 사는 것. 그래서 아니, 떨어졌으니까 그 빌려준 금융사에서 돈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거기까지 50% 이상 사는 대출 받은 걸 경우. 그냥 회수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빚더미네요. 네, 그게 이제 망하는 그게 빚더미예요. 그게 아, 망하는 거예요. 극건으로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영끌에서 엄청나게 고액의 그 네. 자산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을 때, 주식이래. 집을 샀을 집을 샀을 때 때. 그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은행에서 또 일부 상환을 해야 돼요. 1억이건 2억이건. 근데 연끌을 안 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있겠지만 연끌을 할 경우에는 거의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누구나 다 비슷하네요. 그 누구나 경우가 다, 될 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예. 어떤 그러니까 공감대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네. 때문에 음. 일단은 뭐 그냥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15세 이상인가요? 네. 봐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연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재밌게 기획이 됐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투영을 시킨다면 네. 아마 우리 현실의 삶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접근성이 좀 쉬웠던 것 같긴 해요. 되게 안에 있는 콘텐츠가 다 아는 거였고 그렇죠. 네, 처음 보면 무슨 큐브에 갇혀서 막 네. 죽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무궁화꽃이 굉장히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구슬치기, 네. 뭐 줄다리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접근이 되게 쉬워서 그 과정에서 탈락하면 바로 총 쏴서 죽는데도 그것마저도 별로 저는 잔인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잔인해 보이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음. 그들의 어떤 입장이라면 한 번은 나갈 기회를 주잖아요. 네. 네. 과반수 이상이면 나가다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할 거예요? 아니, 나갈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정말 제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주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주인공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자영업자들 최근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 역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갈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또 화두를 던지거든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상가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다 임대고 얼마 전까지 갔었던 음식점도 문을 닫은 경우도 많고 카페는 진짜 말할 거 없이 거의 다 임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폐업 신고도 못 하고 그냥 문만 닫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게 이게 아까 우리 김세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대출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네. 폐업을 못하는 거죠. 이제 네, 그 퇴업을 네. 갚아야 되니까. 네. 소상공인 전용 뭐 상품 같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폐업을 하려면 아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처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제 방치하는 식으로 도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대한민국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룰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라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는 게 팍팍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그 색감들이 화려하고 연출이 좋지만 돈이 노란색 돼지저금통에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저도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잡이 배도 어두운 밤에 노란색 불을 켜놓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럼 밤에 올라가는 네 그런 그러니까 연출. 다양한 해석이 네네.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정말 자영업자고 누구고 그걸 보면은 정말 이걸 딱 박차고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이 되는 시점은 아마 이제 코로나19와 어떤 일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일 텐데 방송을 보실 때쯤 이제 자영업자들이 조금씩은 이제 숨통이 좀 튀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한데요. 이런 코로나19 뭐 지원책이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또 그분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국가에서 언제까지 지원을 할 줄 수 수도 없는 없고.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작년부터 저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하면서 가장 많이 축소된 게 문화예술 사업이잖아요. 이쪽도 굉장히 축소가 됐거든요. 네, 1년 정도 노른 것 같은데 뭐 그때의 마음을 지금 저도 자영업자 분들의 마음과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대출을 받은 게 있고 매달 나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조금 생각한 거는 내가 평상시에 요만큼 기대하던 거를 많이 줄였어요. 반절 줄인 것도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온다고 해도 뭐 2, 3년은 아직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니까 이 자영업자 분들의 어떠한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 돈 말고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영업을 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기준으로 혜택과 지원을 주게 된다라면 정말로 빈곤한 자영업자들, 정말 더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허탈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올해 했던 뭐 점포나 노포 같은 것도 금방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그 자리에는 바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나 그렇게 거대 확장한 어떤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처하더라도 오후에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근데 정말 혈연단신으로 빚을 져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주름은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온다 해도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상행위를 했을 때 자산 회복을 언제쯤 제대로 할 수 그렇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돈 그게, 모으기는 예. 굉장히 힘든데 나가는 거는 미친 듯이 나가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여기서 고민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하고 같이 이제 울어줄 수밖에 없는, 네.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절함, 절실함이 이제 짓밟히는 시대. 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희망이고 살면서 사는 어떤 이유인데 네. 이게 짓밟힌단 말이에요. 언제 짓밟히세요, 우리 김세희 기자는? 항상 짓밟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 보면서 느낀 게 그 VIP들이 처절하게 이 초록색 추리닝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오락거리를 보듯이 즐기잖아요. 그게 현재 대자본가나 정치인이 정말 이 국민들을 보는 시선을 투영했다고 보는 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일자리를 주고 나서 항상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승진이나 연봉 상승이나 아니면 퇴직 이후의 삶이나 이걸 지켜보는데, 일종의 그냥 치킨 게임처럼 이루어지는 걸 그냥 지켜보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상 공무원 형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지, 룰만 조금씩 바꾸면서 네. 조정을 하죠. 네, 또 조정만 그래서.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에 나왔던 개돼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권자들 틈 사이로 진짜 이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글쎄 현재로서 희망은 참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뭐 유권자 틈, 사람들 틈에 들어온다 해도 과연 그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사실 왜냐하면 또 고민이죠. 우리 개개인들, 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몇 명이 모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항상. 예. 그렇게 뭐 이제 결론이라고 내릴 수는 없겠지만 끝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고, 어떻게 그러다 보면 또 승자 독식이라는 아까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회 살면서 한 번쯤 또 고민을 하고 내가 한 번은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한다라면, 아까 같이 뭐 화천대유나 정말 되고 싶지만 천화동인 예토 네. 그런 것도 조금씩은 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또 시대가 되고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같은 또 오징어들도 예.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